책을 좋아하는 소녀의 독후감. 꿈. 지은이, 춘원, 이광수. 한 권에 이광수님의 세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무정과 상반을 이루며 쓰여진 유정, 이광수의 정신적 지주였던 도산 안창호의 죽음 이후 작가의 세계관이 기독교에서 불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집필한 작품 무명, 그리고 그 이후 발표된 꿈입니다. 그러니 시기적으로 꿈은 이광수님이 불교로 전환한 시점에서 쓴 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꿈은 삼국유사의 조신설화를 소설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불교적 세계관으로 형상화했는데요. 꿈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주인공의 내적 변화를 아주 편안하게 표현할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소설의 내용 역시 어떤 무리수를 두더라도 꿈이라는 모티브 안에서 무리 없는 내용으로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기반 여건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소설이니 줄거리부터 써야겠습니다. 시대는 신라시대, 장소는 낙산사입니다. 움직이지도 않는 바위 틈으로 철쭉꽃 포기들이 피어있는 관세음보살을 모신 낙산사 법당 앞 마당을 조신과 평목이 열심히 쓸고 있을 때 노장 용선화상 스님이 구부러진 길다란 지팡이를 끌고 대문으로 나오며, 오늘은 태수행차가 있으니 마당을 더욱 깨끗이 쓰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조신이 소스라치게 놀라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1년 전 철쭉꽃 필 무렵 태수의 딸 달래가 아픈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 바위 틈에 철쭉꽃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고 조신이 꺾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 꽃을 달래 아가씨께 드리며 스쳐갔던 그 고운 손을 못 잊어하는 조신은 그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욕심에 괴로워합니다. 사실 달래 아가씨는 사람이 아닌 선녀인 듯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조신은 평범에서도 한참 벗어난 못난이입니다. 낯빛은 검푸르고 상판에 눈이나 코는 찌그러지고 어깨도 비뚤어졌습니다. 그런 조신이 달래 아가씨가 온다니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조신은 자신의 마음이 하도 괴로워 용선 화상님께 상담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용선 화상님은 관세음보살을 외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외모도 모두 바뀔 것이라고요.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외우다 말다 하고 있는데 달래 아가씨가 여기를 아버님과 함께 행차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오고 불공을 드리는 와중에 달래 아가씨가 3일 후 여기를 떠나 모래라는 화랑도에게 시집을 가기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조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용선 화상님을 찾아가 달래 아가씨와 하룻밤이라도 같이 있는 게 소원이라고 하자 용선 화상님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건 3일 동안 자신이 부르기 전에는 나오지도 말고 법당에 앉아 다른 생각 일체하지 말고 관세음보살을 외우라는 겁니다. 그토록 선녀 같은 아름다운 달래 아가씨를 얻는 일인데 그만도 못하랴 하는 마음에 조씨는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틀도 안 되어 잡생각이 나고 졸음이 오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고 정신이 몽롱한 중에도 관세음보살을 놓지 않고 외고 있는데, 둘째 날 밤 기적처럼 달래 아가씨가 포통이 하나를 안고 법당으로 옵니다. 그리고 모래님과는 부모님이 지어준 혼사이며 작년 조신대사께서 철쭉꽃을 꺾어주신 이후로 조신대사를 잊은 적이 없다며 야반도주할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둘은 달래가 가져온 보따리 하나를 들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혼사를 맺은 남의 부인이나 다름없는, 그리고 지위도 천지차이인 아가씨와 야밤도주하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토록 곱고 예쁜 달래 아가씨가 자신의 아내가 된다는 기쁨이 더 큽니다. 역시 양반집 자손이라 달래 아가씨가 가져온 보따리에는 평생 먹을 수 있는 떡과 금은 보화가 잔뜩입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이광수님이 기독교에서 불교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평생 먹을 수 있는 떡이란 기독교의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가져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꿈이라는 모티브를 소설 형식에 넣었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소설을 읽어도 별로 흥이 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이 모든 이야기가 꿈이라는 걸 알고 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제 생각은 큰 반전을 일으킵니다. 줄거리를 따라가며 저의 반전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신과 달래 아가씨는 조금은 불안하지만 너무나 부족함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합니다. 아이들도 4명이나 낳았습니다. 딸 2에 아들 2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행히 엄마를 닮아 인물들이 그렇게 선남선녀일 수 없습니다. 특히 첫째 딸 달보고는 어찌나 예쁜지 젊어서의 어머니를 꼭배 닮았습니다. 기르는 가축들도 새끼들을 잘 낳고 재산도 불어났습니다. 달래 아가씨는 얼굴도 예뻤지만 양반가에 그럴 수 없는 현모양처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제가 느꼈듯이 여러분도 느꼈을 것입니다. 조신과 달래의 생활은 보통 사람들이 그리는 지상에서의 낙원 같은 생활입니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그럼에도 있을 것은 다 있는, 그럴 수 없이 꼭 필요한 것은 다 갖추고 있는 행복한 지상 낙원 말입니다. 우리가 제목에서부터 눈치챘듯이 내용 자체가 곧 꿈이잖아요. 꿈이란 현실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현실성과 떨어지고 원하는 대로 내용을 마음대로 지어낼 수 있으니까요. 읽어 내려가며 조신이 조그만 불안에 떨 때마다, 예를 들면 칼 잘 쓰고 무예가 출중한 모래가 관군을 데리고 자기를 추적하는 상상을 하며 불안에 떨 때마다 이것으로 조신이 자신의 본분을 모르고 날뛰다가 벌을 받고 꿈에서 깨어 달래 아가씨 생각을 잊어버리는 결정이 이 부분에서 날까? 하고 제 생각이 설레발을 쳤지만 소설은 생각보다 조금 길어요. 조신과 달래의 행복한 생활은 무려 17년이나 갑니다. 첫째 딸 달보고가 17살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어느 날 평목이 나타난 겁니다. 평목은 낙산사에서 용선 화상님을 같이 모신 스님이고 조신과 달래가 도망을 갈 적에 맨 먼저 발견했지만 도망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는가 아니면 조신의 행복한 생활이 약올랐는가 이번에 방문한 평목은 자꾸 모래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등 첫째 딸 달보고를 자기에게 달라는 등 조신의 피를 말립니다. 조신은 생각을 합니다. 평목을 그냥 두었다가는 자신이 편치 못하리라는 생각에 자고 있는 평목을 목을 졸라 죽입니다. 그리고 평목이 몇 년을 밥과 국과 반찬과 물을 담아 먹던 바리떼가 들어있고 평목의 가사 장삼이 들어있는 바랑을, 그래서 평목이 몇 년을 등에 지고 다녔을 바랑을 벽장에 감추고 평목의 시신을 자기가 잘 아는 동굴 속에 갖다 놓습니다. 그때부터 조신은 평목의 시신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신은커녕 벽장 속에 감추어 놓은 평목의 바랑조차 손을 못 댑니다. 손을 대려고 생각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양 조신을 휘감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어두워도 어떤 무서움도 느끼지 못했던 조신이 이제는 벽장만 바라보아도 평목의 혀가 쑥 하고 자신의 앞에 나타나 몸을 휘감을 것 같습니다. 제 첫 번째 반전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이 소설이 꿈을 이야기하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이광수님의 표현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글자로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소설을 읽으며 저는 조신과 함께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의아했지만 너무도 당연한 현상은 그 소설 속에서 조신만이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조신이 꾸는 꿈이니 다른 사람들은 내용을 위한 현상만 있지 그들의 심리 묘사는 불가능한 거니까요. 소설의 모티브를 꿈으로 잡으신 이광수님의 탁월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조신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원님이 서울 손님을 모시고 이 마을에 사냥을 옵니다.
거처를 조신의 집으로 정하고 조신은 평목을 죽인 그 사랑방을 손님방으로 내주고 같이 사냥의 길잡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진작에 평목의 시체와 그의 바랑을 치우지 않은 것을요. 그만큼 무서웠던 겁니다. 그것들을 다시 손으로 만진다는 것이 그것들로 인해 잡혀가는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것들을 치우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조신은 아무쪼록 사냥의 길잡이를 해주며 되도록이면 평목의 시체를 갖다 놓은 동굴 쪽으로는 안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냥에서 서울 손님이 사슴 2마리를 활로 쏘았는데 그 사슴 하나가 다리를 맞고 죽을 힘을 다하여 도망가기를 하필 평목의 시체가 있는 동굴로 향합니다. 모두들 사슴을 따라 그것으로 갑니다. 조신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곳에 시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사에 들어갑니다. 조신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 위에 또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수사는 좁혀 들어가고 조신은 이제 자신이 빠져나올 가망이 없음을 알고 다시 야반도주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가려 했지만 역시 달래는 다릅니다. 남편이 살인자면 자신도 똑같다. 죽을 때까지 남편을 따르겠다 하여 온 식구가 모두 차비를 하고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추위와 배고픔에 주막을 찾게 되고 그들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래와 달보고가 워낙 미인인 탓에 쉽사리 그들을 찾아냅니다. 그들을 찾아낸 사람, 서울에서 온 손님, 사슴을 죽여 평목의 시체를 찾아낸 사람은 다름 아닌 목례였습니다. 평목을 조신에게 보낸 사람도 목례였습니다. 조신이 진실로 반성을 하면 모든 일을 없던 것으로 하리라. 아닐 때는 자신의 칼로 사다를 내리라 하고 그런 목례가 조신의 앞에 앉았습니다. 조신은 유부녀를 데리고 도망간 것, 스님을 죽인 것 등 모든 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살고 싶은 마음에 식구들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모래에게 이야기하지만 모래는 그런 조신을 몹시 멸시합니다. 그런 모래의 표정을 보고 조신은 모든 것을 놓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까운 것이 있을 때에는 바싹만 해도 겁이 많더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니 하늘과 땅에 두려울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조신은 모래에게 자신의 업보를 다 받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에게서 오래 떠났던 본심으로 돌아가도록 이끌어주어 고맙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래의 눈과 입에는 어느덧 경멸의 빛이 줄어졌습니다. 그것을 보며 조신은 만족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 자신의 가족을 모래에게 부탁합니다. 중생이 사는 곳에 죄가 있어 나라가 있는 곳에 옥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조신은 문은 검고 두껍고 담은 흉없고 높고 창은 작고 어둡고 괴로운 옥으로 갑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더럽고 괴로운 데가 옥인 모양입니다. 배는 늘 고팠고 목은 늘 말랐으며 늘 추웠고 늘 아픈 곳, 늘 침침하고 늘 답답한 옥 안에서 조신은 기쁨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이 생활을 수도하는 고행으로 삼으려는 갸륵한 결심을 합니다. 조신은 오래 잊어버렸던 중의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는 일심으로 연부를 외웁니다. 그것은 큰 효과가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옥중의 여러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어도 아니 죽일 수 없었다던가 불을 놓은 것도 사실은 상대 놈의 소행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등 핑계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조신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달래를 데려온 것도 자신이 불량하게 데려온 것이 아니고 제 발로 왔고 평목을 죽인 것도 달보고를 달라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을 하여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다시 자신에게는 아무 죄도 없는데 괜히 목례에게 모든 것을 불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목례가 조신의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로 키우고
달래는 중이 되라고 했던 말이 곧이 안 들립니다. 필시 자기에게서 달래를 빼앗아 가려고 자기에게 계략을 꾸민 것 같습니다. 한 번 이런 질투가 일어나니 모든 것을 단념하고 처음 옥에 들어왔을 때 모양 주력과 참선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생의 인연이나 지어보려 하였으나 질투의 폭풍이 불어 일으키는 마음의 검은 물결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보름도 지나고 지독한 입춘추위도 다 지난 어떤 날 조씨는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죽는다 생각하니 숨이 막혀서 답답하고 차차 정신이 흐려집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죽나, 죽은 뒤에 무엇이 있나 하고 팔다리를 버둥거릴 때마다 데려가는 옥사장들이 조신의 꽁무니를 무릎으로 퍽퍽 칩니다. 조신은 아이고 나는 죽네 관세음보살을 끝으로 외치며 정신이 아득하여집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조신아, 이놈아 조신아 하고 누가 꽁무니를 치는 것을 조신은 감각하였습니다. 눈을 번쩍 떠보니 눈앞에는 낙산사 관음상이 빙그레 웃으시고 고개를 돌리니 용선 노장이 턱춤을 추면서 웃고 있습니다. 조씨는 이때부터 일심으로 수도하여 낙산사성이라는 네 명승 중에 한 분인 조선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설은 이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두 번째 반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되짚어 생각해보면 정말 우습습니다. 제가 이 소설이 꿈을 그린 소설이라 읽어도 별로 흥이 날 것 같지 않았다는 생각이 말입니다. 소설이라는 제반 자체가 만들어낸 꿈 같은 이야기들인데 말입니다. 꿈보다는 조금 현실성 있게, 조금 타당성 있게 표현한다는 것 뿐이지요. 그럼 현실은 어떨까요? 저는 이 소설이 소설 속의 꿈 이야기인데 조신이 평목을 죽이고 벌벌 떨 적에 글자를 보고 조신과 함께 벌벌 떨었습니다. 현실처럼 무서웠습니다. 그럼 제가 무서워한 것은 소설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현실 자체였던 겁니다. 친원 이광수님은 저에게 이게 소설이다. 그리고 소설의 형식이 꿈이라는 모티브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미리 다 알려주셨는데도 저는 현실처럼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보면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이기고 현생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류가 뒷담화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수는 150명이 한계라고 합니다. 오직 상상 속에서만이 몇만, 몇십만을 넘어 몇십억까지 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동물들 중 신체 구조가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모이지 않으면 발전은 고사하고 생존 자체가 의심스러웠던 거죠. 지금 세상을 보면 인류는 이제 상상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을 넘어 사이버라는 공간을 만들어 가상과 현실을 믹서하며 더욱더 큰 집단들을 만들고 있는 것만 보아도 유발 하라리의 주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온고이 지신, 춘원 이광수님의 고전을 읽으며 사이버를 연결시키는 것이 온고이 지신에 걸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설을 읽고 정답이 아니더라도 생각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것은 제 마음이니 책임은 안 지겠습니다. 꿈이라는 소설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꿈이라는 모티브로 인해 조신의 마음의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꼭 나에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함께 무서워했다는 것은 저 역시 중생으로서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고 자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을 읽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인데요. 꿈은 내용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꿈속을 이야기로 풀었기 때문에 저처럼 무겁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하나의 꿈 이야기라고 가볍게 받아들여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중생이 사는 곳에 죄가 있어 나라가 있는 곳에 옥이 있다지만 세상에는 열심히 살려는 사람,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법이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원문의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만나요.